100배 성장의 전망으로 대기업들의 투자가 주목되고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 애플, 삼성전자를 바탕으로 한 대기업들의 투자가 주목되고 있는 이 AI,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이 인공지능 AI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동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업종군, 종목군들은 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부자팀의 파트너 이수민 대표입니다. 행부. 자, 오늘 제가 또 인공지능 AI 쪽을 다시 한번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요, 며칠 전이었죠.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형 AI 중심으로 한 강의를 좀 했었는데 해당 강의를 못 보신 분들은 먼저 꼭 시청하고 오시면 오늘의 강의가 더더욱 크게 좀 많이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부터 해가지고 왜 좀 중요한지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알아보면서 AI 반도체까지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자, 바로 직전 강의 때 제가 CS2022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야, 여기에 이제 미래 핵심 산업이 딱 각기 다른 산업들이 모여 있었다. 뭐 메타버스, 자율주행, 우주항공, 로봇, 최첨단 가전 등등등등등이 있었는데, 자, 이런 애들을 한 대로 딱 묶어서 쫙 같이 동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업종이 뭐였느냐, 대표적으로 AI였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AI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리포트를 바탕으로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AI, 인공지능에 대한 미래 성장 전망과 함께 AI 산업에 대한 수혜 업종, 주식들은 또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뉴스죠. AI와 시스템 반도체 등 혁신 산업에 우리나라 정부가 66조 원을 투자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좀 더 가시화가 되었는데 오늘 발표된 걸로 의하면 자, 미래차, 인공지능 등 핵심 산업에 올해에만 12조 2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가지고 전방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자, 작년보다 25%가량 늘린다라는 게 바로 재정 투자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그래서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스 산업, 그 다음 데이터, 네트워크, AI 산업까지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육성을 할 것이다 라는 방침을 내놓았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초거대 AI 기술 전쟁이 본격화가 되면서 미국과 중국이 선두 경쟁을 하며 우리나라 지금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라고 복습하는 차원이었고요. 자, 이제는 또 새롭게 배우는 차원에서 어떤 리포트를 제가 꺼내 들었느냐. 자, 신한금투에서 작년 말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자, 이 리포트 굉장히 긴데요. 이 중에서 이제 AI 관련된 리포트 내용 위주로만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봅시다. 야, 현재 우리가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부자가 되기 위한 투자를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느냐, 제가 바로 이 돈, 유동성, 이게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금은 자,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전 세계에 많은 유동성이 쫙 풀리면서 이 유동성이 대부분이 다 주식시장으로 들어왔었다. 그죠? 근데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 뭐다? 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금리 인상 시기. 자,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오며 이 풀어놨던 유동성을 다시 긴축하려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긴축을 해도 여전히 풀려있는 유동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유동성 과잉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의 성장은 희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희소한 성장 쪽으로 이 많은 유동성이 쫙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전히 희소한 성장과 차별적 성장 테마의 장기 투자 매력은 강조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며 오미크론발 불확실성을 지나 금융시장의 안전자산은 금도 가상화폐도 아닌 빅테크 기업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이 이해돼요? 이제 어마무시하게 풀려있는 돈을 긴축을 진행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 돈이 한순간에 확 줄어든다라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인데, 근데 줄어드는 상황에서 여전히 많은 돈이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요 돈들이 어디로 향해 갈 거냐라는 거예요. 어디로. 결국에는 대표적인 성장 섹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이미 대다수의 성장주들이 많이 올라 있다. 대표적으로 뭐 2차전지, 5G,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메타버스,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등등등등 많은 성장주들이 이렇게까지 올라 있는데, 아직 안 올라갔고 앞으로 더 성장성이 좀 큰 이 성장 섹터가 누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이게 AI가 있었다. 그 다음에 자, 지금 유동성 긴축 상황에서 자금들이 위험자산뿐만 아니라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도 이동될 것인데, 안전자산이 대표적으로 원래는 금이랑 현금이 있었다는 거죠. 대표적인 현금인 달러가 있었는데, 자,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었던 금에 대한 수요가 지금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떠올랐던 안전자산이 이제 가상화폐가 있었는데, 얘 또한 시장 참여자들이 안전자산으로 아직까지는 인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자금이 그냥 그대로 현금으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새롭게 떠오른 안전자산이 대표적으로 뭐였다? 빅테크 기업이었다. 빅테크 기업.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 기업 외에 자,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면서 탄탄한 성장을 하면서 플러스 큰 배당 수익까지 줬기 때문에, 야, 이 기업이 망하겠어? 애플이라는 기업이 망하겠냐? 생각을 해봐라. 망하겠어? 안 망하겠어? 야, 이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준 기업이 바로 그러한 빅테크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로 이제 자금이 많이 이동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신한에서는 또 뭐라 그러느냐? 연간 전망, 올해 연간 전망을 통해 주도주로 인공지능을 제시를 했었대요. 그러면서 향후 2, 3년을 4차 산업 혁신의 정점으로 판단해가지고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는 이게 이제 작년에 나온 리포트니까 내년은 즉슨 올해입니다. 올해. 자, 올해는 첨단 산업으로의 기업 투자 확대와 민간 침투 가속화가 진행될 시점이라고 하며 그 중심에 누가? AI가 있다라고 합니다. AI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 AI 시장 매출 및 투자 전망이 연평균 매출 기준으로는 17.5% 성장 전망이 잡혀 있고요. 투자로서는 연평균 24.5%의 성장세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AI 시장에 막대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우리가 알아야 될 사안이라는 거죠. 그러면 인공지능 AI란 뭔데요? 자, 저번 시간에 제가 강조를 하며 강의를 했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 데이터 학습을 통해 새로운 정보가 창출되고 의사결정이 진행됨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인간의 인지, 학습, 추론 과정이 기계로 대체되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 체계의 근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인지, 학습, 추론, 이게 뭐예요? 일단은 내가 예를 들어 요 쫀디기를 먹어야 돼. 쫀디기를 먹어야 되는데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일단 눈으로 요 쫀디기를 봐야죠. 아, 쫀디기가 있구나. 이걸 먹어야겠구나 라고 일단은 쫀디기를 보고 인지, 그 다음에 이 쫀디기가 맛있다라는 거를 애초에 내가 학습했던 걸로 기억을 했기 때문에 야씨 군침이 도는데 먹어야겠다 라고 추론하는 과정까지 간단 말이죠. 이런 모든 과정으로 연결되는 게 이제 의사결정이 진행됨을 결정하는 순서인데,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다. 그 과정을 해야 될 때 있어서 그러면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거를 딱 처음 봤을 때, 인지를 했을 때 이게 쫀디기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알기 위해서 수많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뽑아내야 돼, 알고리즘을. 그죠? 그러한 부분들을 하는 게 이제 학습이라고 했고요. 대표적으로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려면은 과거 영상을 좀 보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넘어갈게요. 그래서 머신러닝과 딥러닝, 요게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성과 투자 지도를 완성하는 중요 개념이기 때문이다. 머신러닝은 인간이 정해준 규칙을 학습하며 답을 얻는 지도 학습
형태의 알고리즘. 오케이? 자, 요런 것들이 있었고, 얘네들을 바탕으로 해서 규칙을 학습해서 추론하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 머신러닝이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파블로프의 개를 좀 말씀드렸었죠. 근데 그와 반대로 딥러닝은 사전적 의미에서는 머신러닝 범주에는 있지만 통상적인 시각에서는 인간이 지정한 지도학습에서 한층 더 진화된 비지도학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었죠. 인간이 정해놓은 규칙을 벗어나 패턴을 완성하고 해답을 얻는 미래지향적 인공지능이다. 그래서 요거를 할 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기존의 CPU, 직렬에 대한 연산 처리가 아니라 병렬, 바로 GPU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막 얽히고 얽히고 설켜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연산을 추론하고 학습할 수 있을 만한 GPU 기술이 필요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뭐가 NPU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말합니다. 다층 연산을 위해서 GPU 발전이 필요한데 때마침 엔비디아랑 AMD가 그 기술 향상을 이뤄냈고, 이를 바탕으로 AI의 빠른 성장 속도를 지금 붙게 만들어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 개념도입니다. 이 큰 범주가 인공지능이에요. 그 다음에 이 인공지능 범주 안에 있는 게 머신러닝이고, 머신러닝 범주 안에 있는 게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은 뭐다?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특정 추출 및 판단까지 직접 수행하는 거고, 머신러닝은 스스로 학습해서 예측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딥러닝은 사람이 입력해놓은 값으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체적으로 또 결과값을 도출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딥러닝으로 인해서 AI의 성장 속도가 겁나 가팔라진 장점도 있겠지만, 하나의 단점은 뭐가 또 있냐면 조만간 먼 미래에서는 AI가 인간을 월등히 뛰어넘는 시대가 빠르게 다가올 수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체스, 바둑, 알파고 아시죠? 알파고? 바둑에서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겼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이미 특정 분야에서는 AI가 인간을 뛰어넘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어요. 근데 이 특정 분야별로 학습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이제 딥러닝으로 인해서 요 특정 업종군이 보다 더 다양해질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보다 더 빠른 성장, 그러니까 기존의 바둑 체스뿐만 아니라 뭐 생산, 제작, 그 다음에 뭐 학습, 그 다음에 뭐 방산 등등등등의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훨씬 더 뛰어넘는 상황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된다면 어떠한 부작용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인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현상이 나온다 그랬죠. 인공지능은 뭐라 그러냐? 4차 산업의 시작점이자 초연결시대로 가는 완성 단계라고 합니다. 4차 산업을 이해할 때 있어서 인공지능을 모르면 안 되겠지요? 오케이.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 글로벌 기업 투자는 24년 2천억 달러를 초과해 연평균 무려 30% 이상의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고 하고요. 아직 인공지능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즉 개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기, 화랑기가 기대가 된다. 미래 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 자, 그리고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를 독식해 광고 마케팅 분야에 집중됐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반도체 통신 분야에서도 자리매김 중이다. 아직 인공지능이 탑재되고 있는 분야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다. 근데 선도하는 업종들이 이런 분야가 있다라는 것 정도, 이런 분야 위주로 일단은 좀 봐야 되겠죠. 그 다음 AI 산업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완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AI에 내가 투자하고 싶다면 가능하다면 미국 또는 중국 쪽으로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초기 AI 산업 영역을 독식한 이유는 빅데이터를 독점하는 플랫폼을 갖췄기 때문이다. 누가 대표적으로 이런 기업이 있는데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기업. 이런 애들이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를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한 AI 산업의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AI 비서를 만든다고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삐리삐리 지니야, 시리야 딱 불렀을 때 네, 주인님 말씀하세요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한테 뭐뭐뭐뭐 해줘 라고 했을 때 얘가 바로바로 딱 값이 도출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있어서, 그런 사업을 할 때 있어서, 즉 AI 사업을 확장시킬 때 있어서 뭐가 제일 기반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얘한테 뭔가 지시를 했을 때 얘가 데이터 센터에 지금 이미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중에 하나의 정보를 추출해 와서 입력한 값을 도출해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기반으로 AI가 얘가 실질적인 사업 영역으로 확대가 되려면 이 빅데이터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기존 빅테크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었는데, 그런 경쟁에서 그래도 선두 위치에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와 같은 기업이었다. 오케이. 그래서 얘네가 앞으로 AI 사업에 대한 확장성이 기대가 된다라는 것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중국 업체까지도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가 된다. 심지어 향후 10년 이내에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AI 기술력과 정책 의지를 갖췄다라고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은 2017년도 인공지능 발전 계획을 제시를 했고 30년까지 발전 로드맵을 구축을 하며, 자, 무려 원화 1,700조 원의 인프라를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와우, 와우, 와우. 25년까지. 어마무시한 돈을 여기다 쏟아 붓고 있다는 거예요. 1,700조를요. 여기에 자,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빅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실제 패턴들을 분석해내야 돼요. 이거를 쫙 분석한 값을 모아놓은 게 빅데이터인데, 자, 빅데이터를 쌓으려면 뭐가?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죠? 많은 비교 대상군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중국의 가장 큰 장점, 무려 13억 인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많은 인구가 뿜어내는 빅데이터와 공동 부유와 관련된 정책 기조가 산업 육성 기조로 전환된다면 이때는 큰 투자의 기회가 열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인공지능 투자는 산업 초기 단계에서 광범위한 영역의 투자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수의 기업에 집중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긴 호흡의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공부를 해서 야씨 이 기업은 진짜 말도 안 돼. 이 기업이 AI 대빵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한 기업을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 과정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산업이 지금 초기 단계, 개화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 때는 딱 선도하는 기업이 잘 보이질 않아요. 공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의 기업을 선정했더라도 이게 대장이 안 될 가능성도 좀 있어요. 이런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초기 단계 때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느냐? 이런 주요 메이저 기업들을 한 바구니에 모아놓은 ETF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도 메타버스를 투자하실 때 많은 분들이 ETF에 투자했던 바가 바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메타버스 하겠다라는 기업들은 너무나 많은데 이 중에서 뭐가 더 좋은지를 잘 모르니까 증권사에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이러한 기업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꾸러미를 모아놓은 그런 ETF에 투자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AI도 현재 시점에서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특정 한두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엔 좀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차라리 ETF 쪽으로 선회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리스크를 줄이고 확률을 좀 높일 수 있을 만한 투자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ETF는 뭐가 있는지 이따가 또 알려드릴 거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자 AI 핵심 투자 테마는 또 누가 있느냐? 자율주행, 핀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신에너지 공급망이 있다. 여기에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센터 인프라 업체가 유망하다라고 합니다. 자, AI가 기본적으로 성장해 나가려면 뭐가 기반이 된다 그랬어요? 빅데이터가 기반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이 빅데이터가 모여있는 그 창고가 뭐라 그래요? 데이터 센터라 그래요. 데이터 센터.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크게 가지고 있는 업체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업체가 그만큼 빅데이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을 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타고 올라갔을 때 그 데이터 센터에서 대장격인 종목이 일단은 각광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연쇄적으로 생각을 할 거는 AI 시장이 커져갈수록 어떠한 산업군들이 파생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느냐.
첫 번째가 자율주행이고 그 다음이 핀테크, 그 다음이 디지털 헬스, 그 다음이 신에너지 공급망이었다. 아, 크게 그러면 투자 포인트를 총 5개 정도로 놓고 볼 수가 있겠구나. 첫 번째 데이터 센터, 두 번째 자율주행, 세 번째 핀테크, 네 번째 뭐예요? 디지털 헬스케어, 다섯 번째 신재생 에너지 공급망.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층적으로 하나하나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오케이. 첫 번째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AI 구현에 필요한 대규모 컴퓨팅 능력을 제공하는 핵심 인프라다라는 얘기까지도 합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삭대하게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연산 처리 환경이 요구가 되면서 고사양 고용량 서비스가 확산될수록 아무래도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의 업그레이드 수요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하려면은 뭐다? 데이터 센터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그러면 데이터의 범람과 고속 연산 수요 증가가 클라우드의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이고 데이터 센터 밸류체인의 장기적인 수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그럼 다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 그러느냐, 가장 기대되는 투자 테마가 자율주행이다라 그래. 자율주행. 왜? 미국, 중국, 유럽의 규제 완화로 침투율 확대가 예상이 된다. 그 다음에 UAM 상업용 물류 운송 시스템으로 상업 영역이 확장돼서 내년에는 즉 올해는 200조 원 시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장기적 시각에서 테슬라, 구글, 애플의 3파전이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 AI 침투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금융업이라고 해요. 금융은 AI 수요도 활용도도 가장 높은 산업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AI는 이미 핀테크 생태계에 전반적으로 녹아있다고 하죠. 그 다음 AI는 전력 시스템 안정화에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배터리 보급 확대와 함께 성장해 나갈 전력 관리 기업들의 투자 매력에 주목을 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미래가 앞당겨졌는데 원격 진료 온라인 의약품 유통 수요도 급증했고 웨어러블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수집 영역도 방대해졌다. 그래서 AI 신약 개발 업체에도 기대를 갖고 있다는 부분 그냥 간단하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이제 앞으로 세부적으로 이제 파고들 거예요. 자, 세부적으로 파고들기 전에 ETF에는 어떠한 대표적인 ETF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빅테크. 빅테크 쪽으로는 대표적으로 요런 ETF를 추천을 해줬어요. True Shares Tech AI Deep Learning. 그 다음에 AI 쪽으로는 O Shares Global Internet Giant. 아하. 그 다음에 자, 아까 클라우드 중요하다고 했죠. 클라우드는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그 다음 데이터 센터도 중요합니다. 자, 페이설 BM 데이터 영어 잘 못해요. 자, 자율주행 등등등등 있는데 일단은 대표적인 ETF는 요거 두 개 일단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네요. 빅테크랑 AI 이쪽. 자, 그 외에 각각의 산업별 또 주가 될 만한 종목군을 한번 정리를 해놓은 표니까요. 요 표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갈게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세부적으로. 자, 첫 번째 산업이 뭐였습니까?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자, 데이터 센터 봅시다. 인터넷 시대를 이끌었던 빅테크 업체들의 클라우드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돼버렸다. 가만히 있어도 계속 황금알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성장세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데이터 센터는 단순 저장 공간에서 소프트웨어, 서비스, AI 지원 플랫폼으로까지 진화를 했고요.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시장 지배를 갖추게 되면서 클라우드 플랫폼의 진입 장벽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가 요렇게럼 있대요. 이미 얘네는 어마무시한 빅데이터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빠른 속도로 더 많은 빅데이터들을 쌓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신생업체가 얘네들을 쫓아가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점점 그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 얘네는 애초에 예를 들어 뭐 100개의 빅데이터를 쌓았어. 그러면 그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파생적으로 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 점점 판이 커지는 속도가 요런 식으로 커질 건데 얘는 이제 시작이 요거니까
언제 이렇게 키워가지고 언제 따라가요, 그죠? 언제 따라가, 언제? 에? 그래, 이렇게 더 따라가려면은 더 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좀 가닥을 잡고 있는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많이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고 사용했던 플랫폼에 묶이는 락인 효과가 지속되고 있으며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양과 질이 모두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락인 효과가 뭐예요? 예를 들어 내가 애플을 써요. 애플에 내가 아이폰을 써요. 그죠? 그럼 내가 애플에 아이폰을 쓰면 아이폰에 파생된 에어팟도 쓰고 아이폰에 파생된 아이패드도 쓰고 아이폰에 파생된 또 뭣도 쓰고 뭣도 쓰고 뭣도 써요. 아이폰 하나를 썼음으로 인해서 계속 이 파생적인 부분들을 써요. 이게 바로 묶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애플한테 묶였어. 삼성도 마찬가지. 삼성도. 카카오도 마찬가지. 자, 카카오톡 하나만 썼는데 어떻게 돼? 카카오 뱅크도 쓰고 카카오 페이도 쓰고 카카오 택시도 쓰고 카카오 뭐 선물하기도 쓰고 뭣도 써요. 생태계 안에 그냥 묶여버렸어. 여러분들 카카오에게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라는 기업은 뭐예요? 뱅크로도 빅데이터 확보하고 페이로도 확보하고 택시로도 확보하고 여기저기서 빅데이터를 쫙 모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점점 이 플랫폼사들은 판을 보다 더 빠르게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빠져나가지 못하게 묶어놓으면서.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현상이 나오게 되느냐? 데이터의 범람과 고속 연산 수요 증가는 클라우드 투자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밸류 체인이 장기적인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 오케이. 자, 그래서 데이터 센터 사업자는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하이퍼스케일러 클라우드와 콜로케이션 데이터 센터 자산 일부를 임대하는 콜로케이션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름이 너무 어렵죠? 자, 하이퍼스케일러는 대표적으로 빅테크 업체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왜냐? 자체 데이터 센터 구축을 늘리고 있으며 리츠 업체들의 단순 임대와 달리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서비스를 결합해 고수익성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인드맵을 계속 그려보세요. 마인드맵.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본 거예요. 아, AI 첫 번째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빅테크 업체가 중요하다. 자, 그럼 다시 넘어와서 데이터 센터의 시장 전망은 27년까지 연평균 13.4%의 성장 전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케이. 데이터 센터 업황을 가능하려면 월벽 실적이 공개되는 대만 업체들을 모니터할 필요가 있는데 대만 업체 같은 경우 통신 부품사는 서버 업황을 무려 한 2-3개월 정도 선반영한대요. 자, 얘네들을 봤을 때 그러면 얘네가 어땠었느냐? 상반기 전년 대비 성장세가 지속됐음에도 작년 기준 8월에서 11월 성장률이 50, 48, 89, 34%로 예상을 크게 상회했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21년도 기준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상반기에 월별 실적이 꾹 좋았었는데 하반기에도 그 재작년 대비해서 월등하게 많게 지금 뽑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즉슨 무엇이다? 이제 서버, 데이터 센터 역시도 좋아질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데이터 인프라 투자에 어떻게 투자를 할 건데 첫 번째 ETF인데 자, 콜로케이션 업체들이 묶인 데이터 센터 리츠 ETF와 서버 밸류체인 부품 반도체 투자가 대표적이다. 자, 근데 아까 데이터 센터에서는 콜로케이션보다는 하이퍼스케일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이퍼스케일러. 오케이? 그래서 콜로케이션 업체 요거 ETF는 뺄게요. 그래서 서버 밸류체인 이쪽으로 좀 볼 것 같은데 자, 서버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프로세서다. 프로세서. 교사가 아니에요. 교수님 아닙니다. 프로세서 로직. 자, 전체 서버용 반도체 수요에서 무려 48%를 차지하며
AI의 데이터 처리 속도와 작업 효율을 결정짓는 역할을 하는 게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시장이 주목하는 메타버스, AR, VR 기술을 구현하게끔 하는 핵심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프로세서.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이 마인드맵에서 데이터 센터, 빅테크 중요한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다? 프로세서이다. 프로세서. 자, 여기까지 이어졌습니다. 프로세서까지. 자, 대표적인 기업 누가 있느냐? 프로세서 3사가 있어요. 엔비디아, 인텔, AMD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빅테크 업체에서는 대표적인 기업 누구 있느냐? 여기다가 또 같이 적어드릴게요. 주황색으로 적을게요. 주황색. 아니다. 올해 트렌드 컬러 보라색이니까 보라색. 애플, 얘는 조그맣게.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 정도. 네, 프로세서는 누가 있느냐? 자, 엔비디아, 그다음에 아까도 봤다시피 인텔, AMD 이렇게 있습니다. 정리가 되죠? 하나씩. 자, 요 중에서 AI 프로세서 점유율 80%를 상회하는 게 엔비디아다. 엔비디아. AI 보급 확대 최대 수요 업체다. 아하라, 엔비디아. 그러면 이 중에서 엔비디아한테 빨간 줄 한번 쳐주면 되겠죠? 너 놈이 중요했구나. 오케이. 자, 그 다음 핀테크 볼 거예요. 핀테크. 첫 번째 데이터 센터에서는 빅테크랑 프로세서 중요했는데 각각의 기업은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핀테크로 넘어올게요. 핀테크는 뭐냐? 금융, 파이낸스와 기술, 테크의 융합이다. 핀테크. 오케이. 그래서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 서비스를 통칭하는데 금융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변화, 혁신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투자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핀테크 금융시장 침범은 현재 진행형이다. 올해 전통 금융에서 핀테크로 이동하는 자금이 무려 4.7조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핀테크 기술 중 가장 부각이 되는 게 바로 AI다. AI 혁신이 가장 먼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는 게 바로 금융, 여타 산업 대비 높은 사업성을 갖기 때문인데 업무 목적의 AI는 사람보다도 높은 신뢰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핀테크에서도 유저행동 분석이라든지 금융 사기 탐지 등 다방면에서 AI를 활용 중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핀테크 시장이 연평균 26.9%의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고요. 핀테크 산업 내 AI 기술 활용이 뛰어난 업체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누구? 페이팔과 업스타라는 기업이 있다. 자, 얘도 정리할게요. 그러면 핀테크 업체에서는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다고요? 페이팔과 업스타트. 페이팔, 업스타트. 이렇게 정리를 하나씩 해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첫 번째 페이팔. 페이팔은 글로벌 핀테크 대표 주자래요. 글로벌 최대 디지털 및 모바일 결제 처리 사업자인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 결제 서비스의 원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M&A로 시장 지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 작년 9월 기준 중국을 제외하고 얘가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중국의 애초에 시장을 요만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 외에도 글로벌 디지털 처리 시장 점유율이 무려 50%래요. 50%. 이 중국 캐파를 제외하고도 전체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게 페이팔이라고 합니다. 어마무시한 캐파를 갖고 있죠. 그래서 사기율 역시도 0.32%로 낮췄대요. 이게 경쟁사 평균 1.32%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신뢰성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다 라는 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 업스타트는 누구냐? 업스타트는 구글 출신 엔지니어가 창업한 AI 대출 플랫폼이 대출 플랫폼.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대출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는데 작년 3분기 계약 건수가 전년 대비 무려 348% 급증했다고 합니다. 현재 주가가 물론 올해 기준 PER 60배 가격 부담이 커요. 근데 작년에 예상 매출이 3배 이상 확대되는 성장 초기 단계임을 감안한다면 이미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완성됐고 3월 자동차 대출 사업을 시작으로 주택담보대출, 학자금대출 시장으로 사업 확장을 계획 중인 것,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한 고성장과 안정성, 수익성을 모두 구축한 업체라고 생각을 한다면 미래 성장성을 놓고 본다면 조정 시에 모아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PER이 60배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는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세 번째 빠밤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는 코로나 이후 원격 의료의 수요와 사람들의 인식 개선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자, 바로 직전 강의 때 CS202 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또 중요한 키워드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여기에서 대표적인 업체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그 업체 이름? 오! 야,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셨네. 맞아. 탈라닥 헬스. 그게 이제 또 대표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쪽의 대장격 종목이라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자, 봅시다. 팬데믹이, 이번 코로나 팬데믹이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잖아요, 지금. 종식되려면은 언제 종식될지 몰라요. 계속 안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컨택트에서 언택트로 확실하게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디지털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 역시 원격 진료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요. 원래는 규제를 했었거든요. 규제를 했었는데 코로나가 요거를 빵 없애버렸어. 없애버리면서 오히려 정책 강화 기조로 바꿔놨어요. 강화로 바꿔놨다. 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가 연평균 17.4% 성장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데이터와 AI가 핵심이다. 데이터와 AI.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AI 기술 필수적이다.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뭔데? AI 휴대용 초음파 기기를 활용해서 내 초음파를 한번 체크하고 이를 통해 분석해서 의사한테 전송을 한 다음에 진단을 받게 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의료진단, 신약개발, 유전체 분석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AI 수요가 가장 높은 것은 영상 데이터라고 그래요. 영상 데이터. 현재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그래서 글로벌 AI 진단 기업으로 버터플라이 네트워크랑 스펙 상장 예정인 하트플로우가 있는데, 야, 이름 둘 다 이쁘네요. 버터플라이, 나비. 하트플로우, 이름에 하트가 들어가네요. 자, 버터플라이는 소형 AI 초음파 영상 장비 버터플라이 IQ를 개발했대요. 아하, 영상 장비, AI 관련 영상 장비를 만든 게 버터플라이 네트워크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서 얘는 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CT로 촬영한 환자의 심혈관 데이터를 3D 모델링한다. 단순 영상 진단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진단하면서 비침습적 방식으로 환자의 진단 편의성을 증가시켰구나. 앞으로의 성장 발전 가능성 좀 있겠네. 그 외에 이제 하트플로우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 보험수가 작용을 받았다라고 하네요. 여기에 이제 신약 개발 같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유전자 분석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는 뭐가 있다? 자, 정리 좀 할게요. 세 번째 분야 디지털 헬스인데, 디지털 헬스 쪽으로는 자, 세 가지의 큰 줄기가 있었다. 세 가지 큰 줄기. 첫 번째 뭐였습니까? 의료진단. 그러니까 의료진단.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신약 개발. 그다음에 세 번째가 유전체 분석.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각각의 경우에서의 관련된 종목군이 뭐였다? 의료진단 쪽으로는 버터플라이 네트워크랑 하트플로우, 버터플라이, 하트플로우 이런 애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신약개발 쪽으로는 어떤 기업이 있냐면 앱셀레라라는 기업이 있어요. 얘는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앱셀레라. 그 다음에 유전체 분석 쪽으로는 선두에 일루미나라는 기업이 있어요. 일루미나는 유전체 분석 수요 증가 속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으로 장비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장비 기업. 그래서 일루미나랑 지노믹스라는 기업도 있다. 그래서 일루미나 일단은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루미나. 오늘은 이렇게 한 번씩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전력 가격 관련해서 이제 볼 건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컨택트에서 언택트로 전환되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에너지 측면에서
지구온난화,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근본적으로 뭐 때문에, 왜 도대체 이런 부분들이 나왔냐라고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지구온난화가 문제였다. 지구 생태계가 파괴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없던 막 전염병들이 막 자꾸 나온다. 이러다 다 죽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이 지구를 망치고 있었던 그런 석유, 석탄 이런 원자재들을 이제 사용을 줄이자 라고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들이 부각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지구 기온 상승을 막기 위한 글로벌 국가들의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태양광과 풍력발전소에서 생성된 전력이 인류의 주 에너지원으로 될 거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재생에너지 특성이 간헐성이에요. 간헐성. 이게 뭔 말이냐면 자, 태양광과 풍력이 있어요. 태양광은 뭐예요? 태양의 열을 받아서 빛을 받아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고 풍력 에너지는 바람이 불을 때 있어서 풍력 발전기가 뺑글뺑글 돌아가면은 그 운동 에너지를 바탕으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발전기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태양이 쨍쨍 내리쬐야 되고 기본적으로 바람이 쌩쌩 불어야 돼요. 쨍쨍 쌩쌩 불어야 되는데 이게 365일 사시사철 다 가능하냐 이런 거란 말이죠. 태양은 밤이 되면 없고 그죠? 구름이 가리면 또 없고 바람도 마찬가지. 바람이 불 때도 있고 안 불 때도 있고 일로 불었다 절로 불었다가 막 난리 친단 말이죠. 자연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이게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저장해놓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양만큼 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신재생에너지로 근본적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오케이? 그래서 뭐예요? 저장 쪽으로 그래서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수소였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딱 필요한 만큼만 딱딱 꺼내서 쓸 수 있는 이런 기술도 이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ESS 이 필요성이 점점 부각이 될 거다. 전력망 안정화를 위해. 이게 뭔데요? ESS, Energy Storage System, 즉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거예요. 에너지 저장 장치. 특정 시간에 집중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가지고 전력이 부족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ESS는 대표적으로 배터리랑 수소로 활용될 것인데 배터리는 소량의 전력을 일시적으로 저장을 하고요. 수소는 대량의 전력을 장기적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장 쪽으로는 수소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 다음 그래서 유틸리티 규모의 발전소에는 큰 규모에는 수소가 조금 쓰는 가정 및 건물 전력은 배터리가 좀 적합하다라고 하는데요. 전력 시장의 수급 전망을 통한 가격 예측과 소비자의 전력 소비 패턴 분석으로 배터리 내의 전력을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사용하는 게 VPP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뭐가 필요하냐? 전력 시장 데이터를 AI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분석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자 태양광과 풍력으로 에너지를 저장해놨어요. 저장해놨어. 배터리 또는 수소로 저장해놨어. 그럼 이거를 각 가정 또는 발전소에다가 뿌려줘야 돼. 이렇게 각각의 쓰는 곳에다가 뿌려줘야 되는데 자 얘는 평소에 얼마나 쓰는지 얘는 평소에 얼마나 쓰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에너지 소실 없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거를 도와주는 게 AI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전력비를 저감해 줄 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의 전력 수급 불균형 발생 시 배터리에 저장된 잉여 전력을 전력망에 공급해 시장 안정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 AI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진행되는 기술이다. 아하! 그게 이제 ESS가 기반이 될 거다. 중국은 특히 6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 목표를 발표했고 재생에너지 캐파를 확대함과 동시에 ESS 역할을 하는 배터리와 수소에도 투자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VPP 얘는 복합 에너지 관리 기업으로서 유틸리티 회사들이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원을 경제성에 따라 선택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 에너지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가동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VPP 사업자들의 잠재력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주요한 VPP 사업자가 되기 위한 잠재력이 전력 데이터 가공 능력으로 될 것인데, 전력 데이터 가공 능력 무엇이야? 재생에너지의 시간별 발전량과 수요자들의 사용량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다 유틸리티 회사들이 관리를 했는데 이제는 VPP 사업자 애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 AI 소프트웨어 기반 전력관리 솔루션 제공업체인 스템, 얘의 성장성을 주목해보라는 겁니다. 얘가 이제 각각의 전력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만한 업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업체. 다년간 배터리 설치 및 전력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서 데이터를 축적을 이미 해왔고요. 빅데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설치 고객에게 10년 내지 20년의 장기 구독 수익이 발생하며 시장 참여는 관리 자산 규모가 확대되면 수익 기회가 증가하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체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뭐냐? ESS, 네 번째 AI가 필요한 영역이 네 번째가 ESS 분야가 있다. 자, 근데 그 ES에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봤더니 뭐가 있다? 아하, VPP 사업자라는 게 있다. VPP. 근데 여기에 대표적인 기업으로 누가 있느냐? 바로 STEM. 오케이? 여기 보시면 STEM. 자, 정리가 이제 차근차근 좀 되죠, 여러분들? 4개까지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5개 남았어요. 5번째. 갑시다. 자, 마지막 5번째, 대망의 자율주행입니다. 오,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자, 중국이 미래 핵심 전략으로 AI 산업을 선정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고 있지 않고요. 그 결실이 자율주행 상용화로 나타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어호라. 자, 미국의 견제가 자꾸 들어가요. 자꾸. AI 시장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앞다퉈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미국이 이제 좀 견제가 되는 거예요, 중국이. 왜? 얘네 인구가 13억이에요, 13억. 그리고 얘는 공산당이기 때문에 야, 이놈의 새끼들아, 너네 이거 써. 강제로 너 이거 써. 해버리면 써야 돼. 그러면 이 업체가 빅데이터를 모으는 시간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빠르겠어, 그죠? 미국은 물론 인구가 많고 경제적으로도 기술력으로도 앞서 나가고 있긴 하겠지만 그만큼 경쟁 업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국민들이 얘네들을 다 나눠 써야 돼. 그러면 각 기업들 입장에서 속도가 아무래도 좀 중국 기업에 비해서는 덜 하겠죠. 그래서 미국이 뭘 하는 거예요? 야, 이놈의 새끼들아, 중국 저놈의 새끼들 안 돼. 감히 냅두면 안 돼. 견제해라. 저놈의 새끼들 못하게 규제하고 막아라 하는 거예요. 막아라. 왜? 자기네 기업들이 앞서 나가야 되니까. AI로서도 패권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알게 모르게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또 AI 관련된 갈등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견제에 중국이 오히려 AI를 미래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면서 독립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상용화를 이끄는 자율주행이 그 중심에 있다고 하죠. 중국 정부는 2017년부터 자율주행을 첨단 육성 산업으로 지정해서 AI 칩, 스마트카,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 전폭적인 자금 지원과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5년까지 전체 신차 판매량이 무려 절반의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대요. 와우. 그리고 자율주행은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집약체. 전장의 하드웨어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기반한 IT 기술이 성패를 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 엔비디아, 인텔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자율주행 시장을 선도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AI 유니콘 기업 순위를 봤더니 누가 많아요? 중국이 많아요. 중국 실제로 1위 기업이 가치가 어마무시하게 큰 중국 기업입니다. 지금 거의 중국이랑 미국이 반반 나눠서 싸우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AI 쪽은 확실히 중국 또는 미국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미국은 기술적인 패권을 중심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고 자금과 기술적인 패권 중심, 중국은 인구 밀집,
인구 그냥 그 집단 공산 국가에 대한 장점을 살려서 지금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얘네들을 규제하려고 계속 야, 너 이 기술 쓰지 마, 쓰지 마, 쓰지 마, 쓰지 마, 쓰지 마 규제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오케이. 자, 그래서 중국의 자율주행 산업의 최강자는 누구다? 바이두다, 바이두. 바이든 아닙니다. 바이든 아니에요. 대통령 아닙니다. 바이두, 두두두두두두. 바이두. 중국의 자율주행 운행 데이터의 무려 90% 이상을 확보하고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압도적입니다. 보세요. 바이두, 두두두두. 자, 거리, 테스트 거리 기준 점유율 90% 넘고요. 운행 차량도 점유율이 60%를 넘습니다. 자율주행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띠띠빵빵 띠띠빵빵 내가 알아서 가야 되는데 가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각 도로의 상황과 각 신호의 상황과 그리고 각 장애물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돌발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다 대처하는 기본적인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상황이 발생됐을 때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재빨리 인지하고 판단해서 행동까지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 도로의 상황에 맞게끔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1순위인데 그 수집한 데이터가 바이두가 지금 압도적이라는 거야. 압도적. 중국 내의 자율주행 테스트 현황을 봤을 때. 오케이. 자, 그래서 실제로 바이두 아폴로고 로보택시 지금 자율주행 택시가 테스팅 되면서 도로에 다니고 있대요. 베이징을 시작으로 상하이, 광저우 등 6개 도시에서 시범 서비스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혹시? 중국에서 운전해 보신 분 계세요? 중국은요 우리나라랑 달리 진짜 도로 교통 상황이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사이로 그냥 차가 막 다녀요. 우회전 그냥 막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개정법이 되면서 우회전할 때 신호에 사람이 발 한 발자국이라도 걸치고 있으면 차가 못 가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은 아니에요. 그냥 막 지나가고 그리고 건너편에서 차가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좌회전 할 수가 있어요. 좌회전 신호가 없는데도 그냥 좌회전 할 수가 있어요. 지 맘대로 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유턴 금지 표시만 없으면 어디서든 다 유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통 상황이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자율주행 택시가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극한의 상황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돌아다니고 있다. 그만큼 극한의 상황을 이겨낸 이 로보택시는 다른 나라 교통 상황이 원활한 국가에 가면은 더 부각이 많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다양한 빅데이터를 지금 싹싹싹싹 수집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바이두가. 오케이. 그리고 중국 1위 자율주행 부품 기업은 누가 있느냐? 더 사이스웨이가 있습니다. 자, 얘는 매출 비중이 디지털 콕핏이 82%예요. 82%. 디지털 콕핏이 뭔데요? 자동차 1열에 위치한 운전석과 조수석 및 전방 영역의 전자기기를 지칭한대요. 즉 디지털 계기판,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오디션 시스템 이런 애들이 디지털 콕핏이라는 거예요. 제가 자율주행 강의할 때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ADAS랑 HUD 얘기했었죠. 대표적인 이 HUD를 이제 디지털 콕핏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려워요? 자, 그래서 사용자의 운전 개입이 적어지면서 자유시간이 늘어나요. 즉 지금 운전대 잡으면 앞에 계기판 보이고 옆에 내비게이션 보이고 그 다음에 오디오 시스템 딱 구축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다 더 고성능화, 고디스플레이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굳이 운전대 안 잡고 있어도 되니까. 그죠? 그러면 기존의 내비게이션을 이만큼 해놨던 거를 아예 이제 거의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거고 이를 이제 뭐 내가 영화를 본다던가 게임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로 채워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점차 크게 늘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현재 중국에서 그 디지털 콕핏 쪽의 부품을 가장 또 잘 많이 판매하는 기업이 더 사이스웨이다. 오케이, 더 사이스웨이. 그래서 다시 마인드맵 좀 그려볼게요. AI 마지막
핵심 수혜 분야로서는 지금 누가 있다라는 것이다? 자율주행. 자, 중국 쪽을 바라봤을 때 어떤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있었느냐? 바이두랑 더 사이스웨이. 오케이. 자, 그다음 우리나라도 안 볼 수가 없겠죠. 우리나라. 자, 공급망 충격 정점을 지나면서 자동차 업종 회복이 기대가 되는데 자율주행 테마가 다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올해는 넓은 의미의 자율주행인 레벨 3가 상용화되는 원년이다 라고 합니다. 자, 작년 4분기부터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 우려가 완화가 됐죠. 그러면서 자동차의 실적 전망이 좋게 발표가 되면서 실제로 최근 자동차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탈내연기관 등 전장화 같은 미래차의 방향성이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장화의 최종 목표가 자율주행 상용화로 귀결될 수 있다. 시장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에요. 자, 무슨 말이 있느냐? 자동차가 공급망 해소로 인해서 점차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 쪽으로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사람들이 기존에는 전기차 중심으로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막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막 2차 전지 장비, 소재, 부품 이런 애들 쪽으로 쭉쭉쭉쭉쭉쭉쭉 샀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어느 정도 좀 비싸요. 싼 애들이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야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싼 애가 뭐가 없을까를 봤더니 누가 나올 수가 있겠다? 자율주행이 나올 수가 있겠다. 투심이 자연스럽게 이동될 수가 있겠다. 특히나 자율주행 지금 본격적인 개화에서 성장기로 가려고 하는 단계. 사실 이제 막 개화 단계죠. 개화 단계인데 개화 단계의 그 시기를 좀 더 빠르게 앞당기려고 하는 시점. 왜? 기본적으로 도로에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로 끝난 게 아니라 실질적인 테스트 및 상용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차량에 일부 자율주행 기술들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은 본격적인 개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율주행 관련된 매출이 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플도 지난 11월에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한 애플카를 25년에 출시할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기존 예상했던 출시일보다 1, 2년가량 앞당길 정도로 공격적인 목표를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고 인텔 역시 자율주행 부문 자회사인 모빌아이를 상장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모빌아이. 자, 모빌아이는 어떤 기업이냐? ADAS 분야 세계 1위 기업이에요. 세계 1위 기업. 이 기업이 지금 상장을 한대요. 그렇다면 이러한 대표적인 자율주행 관련 기업이 상장을 한다면 다른 ADAS 관련 주들도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고 ADAS 관련 주들이 부각을 받는다면 연쇄적으로 자율주행 관련 다른 기업들도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메타버스도 로블록스라는 대표적인 기업이 상장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식을 깨워줬던 것처럼 이번에도 모빌아이라는 세계적인 ADAS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이 상장을 함에 따라 얘가 부각을 받기 시작한다면 다른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도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다. 1차적으로는 ADAS가 되겠고 2차적으로는 이제 좀 더 보자.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또 추가적인 강의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장 부품, 즉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은 누가 있느냐? 요거 표 하나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하세요. 소프트웨어 기업, 센서, 컨트롤러, 액추에이터. 일단 1차적으로는 ADAS 쪽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고 2차적으로는 요 센서 쪽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이 이제 컨트롤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순위 ADAS, 2순위 센서, 3순위 컨트롤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체크하시고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자율주행 우리나라 쪽으로 왔을 때 첫 번째 대표적으로 ADAS,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메라 센서, 그 다음 세 번째 컨트롤러. 그다음 저는 하나만 더 보고 싶은 게 HUD 보고 싶어요. HUD. 자,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 누가 있다고요? 요 정도 있습니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 핵심 자동차의 전장화다. 전장화 핵심엔 소프트웨어와 반도체가 있다. 소프트웨어는 연산을 구축하고 주행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필요하고 국내 밸류체인에 있어 반도체는 센서와 컨트롤러가 핵심이다. 자, 국내 밸류체인에 있어 반도체가 센서랑 컨트롤러가 핵심이다. 그러죠. 아까 봤다시피 센서랑 컨트롤러 얘기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카메라 모듈 업체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고 비메모리 업체를 중심으로 한 수혜가 예상이 된다 라고 합니다. 아, 오케이. 그래서 아까 카메라 모듈 관련해 가지고 삼성전기, LG노텍, MC넥스, 옵트론텍, 그다음에 비메모리는 이제 따로 또 봐야겠죠. 비메모리. 그리고 아까 KC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건데 디지털 콕핏 터치스크린용 전력 반도체 만드는 기업이 KC입니다. KC. 요거. 아까 중국 업체에서는 대표적으로 더 사이스웨이, 얘가 뭐였어요? 디지털 콕핏 관련해가지고 중국 쪽 대장격 종목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KC가 있다.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리포트 준비한 내용은 마쳤습니다. 그래서 자, 정리를 해봤더니 크게 봤을 때 큰 범주의 AI를 오늘 살펴봤고요. AI에서는 크게 데이터 센터와 핀테크, 디지털 헬스, ESS, 자율주행의 핵심 수혜 산업이 있었다. 그랬더니 데이터 센터 쪽으로는 빅테크와 프로세서 쪽이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고 빅테크 기업 각각의 기업이 있었다. 그 다음에 핀테크 쪽으로는 중국의 페이팔, 그 다음 업스타트,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 쪽으로는 의료진단, 신약개발, 유전체 분석 쪽 관련 기업들이 있었고 ESS 쪽으로는 VPP 관련해가지고 스템, 그 다음에 자율주행 쪽으로는 중국의 바이두와 더 사이스웨이를 볼 수가 있었고 우리나라 쪽으로는 ADS, 카메라 센서, 컨트롤러, 디지털 콕핏 쪽으로 관련주를 한번 정리해봤다 라는 것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추가적인 모멘텀으로는 누가 또 될 수가 있겠느냐? 아까 자, 상장인 모빌아이, 모빌아이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미래 100배 성장의 전망성을 갖고 있는 AI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다뤄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리포트를 보면서 AI의 전망도 전망이지만 AI가 성장함에 따라 핵심적으로 같이 동방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산업군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크게 5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데이터 센터. 두 번째, 핀테크. 세 번째, 디지털 헬스. 네 번째, ESS. 마지막 5번째, 자율주행이었습니다. 자, 요 중에서 현 시점에서 투자를 하기에 가장 그래도 좀 괜찮을 만한 게 아무래도 자율주행이지 않을까. 왜냐면 다른 애들은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초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보다 주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도 물론 있겠지만 현재로서 주가가 아직 바닥권에 속해 있는 종목군들이 많은 게 자율주행이고 특히나 자율주행 전장 관련해가지고 특정 기업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적 기반한 본격적인 성장세가 붙으면서 밸류에이션에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이 높은 게 자율주행 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제가 또 조만간 또 심층적인 강의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은 일단 AI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림이 좀 이렇게 있구나. 오늘 제가 그려드렸던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정립해보는 시간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 제가 오늘 설명해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이 기업이 좀 끌리는데 라고 생각한 기업은 여러분들도 스스로 자체적으로 기업 리포트라든지 사업 보고서 같은 것들을 읽으면서 좀 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항상 다양한 산업군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읽는 것들을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저는 시장뿐만 아니라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가급적 시장 리포트, 시황 리포트, 산업 리포트들을 제가 대신 읽고 쉽게 정리하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콕콕콕콕 집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부족한 면이 많은지라 여러분들에게 100% 다 만족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저로서는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좋게 봐주시고 최대한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 혹시라도 조금 더 이거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피드백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제가 또 적극 반영해서 보다 더 좋은 내용들, 영상들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이제 또 한 해가 가고 있는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초심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세운 목표와 다짐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한 보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혹시라도 그 다짐 놓진 않았는지, 내가 정한 목표 내가 놓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짐하고 결심을 좀 다지셨으면 좋겠고요. 그 목표한 바대로 최대한 올 한 해 여러분들 다 한 분 한 분 그 목표를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으며 응원하면서 오늘의 이 강의를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잊지 마시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콕콕콕 딱딱딱 빡빡빡 딱 한 번씩과 댓글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이 점점 주는데요. 왜 그런지 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영상 찍어드리고 있는데요. 댓글은 왜 자꾸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조회수는 느는데요. 그 이유를 아시는 분들 제보 부탁드리고요. 댓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이수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뿅.